혹시 20억짜리 목동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카드값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소중한 집이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이 나오기는커녕 매년 불어나는 세금 고지서에 가슴만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자식들 눈치 보며 병원비 한번 편하게 쓰지 못하는 내 모습이 선생님, 서글퍼질 때는 혹시 작년 없으셨습니까? 겨울에 경기도 광주 사시던 만약 그 그림의 떡 같던 아파트가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꽂아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30년간 교직에 몸담다 6년 전 명예롭게 은퇴하신 72세 선생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미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 방법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다 아는 이 방법을 나만 모르고 평생 후회 속에 사실 건가요? 김영철 씨, 올해 72. 그는 오늘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시간을 죽인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먼지 쌓인 전공 서적과 빛바랜 앨범, 그리고 그의 30년 교직 생활의 자부심이었던 표창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한때는 그 표창장들을 닦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지만 이제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워졌다. 훈장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다. 여보, 점심은 잡채밥 해놨어요. 나와서 드세요. 부엌에서 아내 박숙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철 씨는 앓는 소리를 내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밥과 정갈한 밑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아내는 평생을 한결같았다. 살림은 똑 부러졌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일에는 누구보다 현명했다. 그런 아내의 얼굴에 요즘 들어 그늘이 짙어지는 것을 영철 씨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맛있네. 당신 음식 솜씨는 여전해. 영철 씨의 칭찬에도 아내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수저를 든 채 잠시 망설이던 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어제 용녀 씨랑 통화했어요. 잠실 살던 한용녀 씨 말이에요. 아, 그 유치원 하던 양반. 잘 지낸다던가? 잘 지내다 마다요. 아주 그냥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니까. 5년 전에 유치원 그만두고 잠실 아파트 팔아서 상가 건물을 샀다잖아요. 거기서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니 돈 걱정 없이 두뇌외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남편 연금까지 합치니 아쉬운 소리 할 데가 없다고. 영철 씨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또 그 이야기였다.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친구의 성공 사례를 넌지시 꺼내며 운을 띄우곤 했다. 남의 집 얘기는 뭘 그렇게 귀담아 들어.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거지. 사정이 다르긴요. 우리랑 똑같지.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남은 거. 근데 그 집이 우리한테 밥을 먹여줘요. 약을 사줘요? 작년에 재산세 나온 거 보고 당신 밤에 잠도 못 잤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영철 씨는 못 들은 척 다시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은퇴 후 6년 통장에 찍히던 월급은 사라졌고 연금만으로는 두 사람의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빠듯했다. 특히 해마다 수백만 원씩 오르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묵직한 돌덩이처럼 부부의 가슴을 짓눌렀다.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부부의 실상이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청춘을 다 바친 집이야. 우리 민준이 낳고 당신이랑 밤새워가며 대출금 갚고 여길 어떻게 팔아. 청춘, 자부심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여보,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인데 그 놈의 자부심이 무슨 소용이에요. 뉴스 못 봤어요? 노인 부부가 그럭저럭 살려면 한 달에 350은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지금 그 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시끄러워. 밥 먹는데 돈 얘기 좀 그만해. 영철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다. 아내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은퇴 후의 삶은 왜 이리 초라하고 불안하기만 한 것인지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세상으로부터 잊혀가는 듯한 외로움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영철 씨에게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음 달 손주 돌잔치를 호텔에서 크게 할 거라며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 축의금을 두둑이 준비해달라는 뻔뻔한 요구였다. 영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말았다. 며칠 뒤 영철 씨는 우편함에서 날아온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동절기 난방비 폭탄이었다. 평소보다 2배는 좋게 나온 금액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내는 고지서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영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표창장들을 바라보았다. 저것들을 받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과의 저녁 식사, 아내와의 여행,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모든 것을 바쳐 얻은 결과가 고작이 고지서 한 장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신세라니. 다음 날 숙자 씨는 결심한 듯 영철 씨 앞에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을 내밀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요. 당신 평생 고생한 거 알아요. 이제라도 좀 어깨 펴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당신 병원도 맘 편히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맘껏 쥐어주고 싶다고요. 용녀 씨가 그러는데 아파트는 그냥 깔고 앉은 돈이지만 상가는 매달 월급을 주는 효자래요. 영철 씨는 명함을 쥔 채 말이 없었다.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아내의 소박한 바람 앞에서 그의 고집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민준이 들이닥쳤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2분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의 손에는 영철 씨가 무심코 버린 부동산 중개업소 전단이 들려 있었다. 아내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자며 가져왔던 것이었다. 이 집 파시려고요? 진짜예요?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라도 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아니,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으신 재산을 왜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나중에 제가 물려받아야 할 집이잖아요. 순간 영철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의 입에서 물려받아야 할 집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아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걱정해주기는커녕 아파트를 자신의 미래 재산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 영철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아니, 틀린 말했어요? 목동 아파트가 얼마나 오를 건데 이걸 팔고 어디 변두리 상가를 사요? 2분 다 노망 나셨어요? 이놈, 자식. 결국 영철 씨의 손이 올라갔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쥐고 충격받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생 자식에게 손 한 번 댄 적 없던 아버지였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영철 씨는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노려보다가 두고 보세요. 제가 이 집 팔게 가만두나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갔다. 쾅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숙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철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파왔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 그리고 그 집보다 더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자신을 공격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날 이후 집안은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다.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끊겼다. 영철 씨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남편을 보며 숙자 씨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곁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흑백 사진 속의 젊은 영철 씨와 자신이 있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처음으로 이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던 날.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기뻐하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죠. 당신, 저 표창장들 받으려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아이들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목이 다 쉬도록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자식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겠어요? 숙자 씨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 집, 당신 청춘 맞아요. 우리 가족의 역사 맞아요.
하지만 여보, 집이 사람보다 중요할 순 없어요. 나는 당신이 저 그림의 떡 같은 아파트 주인보다 저녁에 막걸리 한 잔 편하게 사 마실 수 있는 행복한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영철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내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았다. 평생을 함께 버텨준 고마운 손이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아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세상을 향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 무엇이 중요한가? 이 거대한 아파트가 나에게 남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가? 아니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에게 물려줄 껍데기뿐인 재산이 아니라 당장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웃으며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였다. 영철 씨는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아들이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할 말 있으니 오늘 저녁 집으로 와라. 너랑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철 씨는 말없이 아들에게 술잔을 채워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잔을 채운 뒤 단숨에 들이켰다. 민준아,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집 언젠가는 내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비가 평생을 바쳐 이룬 유일한 성이니까 그걸 지키는 게 가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았다. 영철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그런데 아들아, 그 성이 아비를 옥죄는 감옥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에 숨이 턱턱 막히고 내 어미 아픈데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너는 아느냐?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해드린 게 평생의 한이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어미한테까지 그런 못난 남편이 되고 너한테 손 벌리는 초라한 아비가 되어야겠어? 그게 최선이냐? 나한테 그걸 바라는 거냐? 영철 씨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한평생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눈물이 그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비가 껍데기만 남은 가장이라도 괜찮다는 거냐? 이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이 나 김영철이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 아들아, 그 순간 민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무너지는 모습을 그는 차마 마주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자부심이라 생각했던 아파트가 실은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아들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1년 뒤 어느 한적한 동네의 작은 2층 상가 건물 앞, 김영철 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1층 카페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되찾은 활기찬 표정이었다. 그의 휴대폰에 띵동 하고 알림이 울린다. 땡땡은행 2층 학원 임대료 8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영철 씨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후 민준이 손주의 손을 잡고 그를 찾아왔다. 아버지, 장사 잘 되세요? 장사는 무슨, 그냥 우리 사장님들 불편한 거 없나 살피는 거지. 자, 우리 강아지 이리 온. 할아버지가 깎아 사줄게. 영철 씨는 익숙하게 손주의 손을 잡고 아파게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준의 눈에 1년 전 아버지가 눈물로 외쳤던 말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안다. 아버지가 팔아버린 것은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아버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새로 얻은 것은 작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진짜 가장의 자유였다는 것을. 영철 씨는 손주에게 과자 한 알음을 안겨주며 말했다. 아들아, 아비가 깨달은 게 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건 목돈이라는 큰 그릇이 아니었어. 매일매일 조금씩 목을 축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작은 샘물이었지. 이제야 나도 숨 좀 쉬고 살 것 같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나지막한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20억짜리 아파트가 결코 줄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값진 풍경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씨, 올해 73. 그의 아침은 거실 소파가 아닌 베란다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방울토마토 잎사귀에 맺힌 아침 이슬을 닦아주고 정성껏 가꾼 난초에 물을 주는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35년간 대기업의 해외 영업 파트에서 쉼없이 달려온 그였지만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평온합니다. 잠시 후 아내 이정희 여사가 갓 내린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옵니다. 부부는 말없이 커피 향을 즐기며 아침 햇살을 맞이합니다. 그때 성우 씨의 휴대폰에서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립니다. 확인해보니 동탄 오피스텔 월세 2건, 총 140만 원 입금 완료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내와 눈을 맞춘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이 바로 10년 전 그의 인생을 바꾼 선택이 가져다준 평화로운 아침의 풍경입니다. 성우 씨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던 2015년 겨울, 부부는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이들을 모두 키워낸 분당의 4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막막한 노후를 버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장 소득이 끊기면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오르기만 하는 재산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뻔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야, 다른 건 몰라도 분당 집은 꼭 쥐고 있어야 한다. 그게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고 나중에 수진이한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집, 딸이 뛰놀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입버릇처럼 강남 아파트가 내 유일한 자존심이라던 오랜 친구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부부의 생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빈소에서 마주친 친구의 자식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아직 아버지의 온기가 채가시지 않은 그 집의 상속 문제를 두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하고 남긴 것이 고작 자식들을 싸움 붙이는 흉기였다는 사실에 성우 씨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정희 씨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저렇게 살지는 말아요. 집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집을 지키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딸 수진이한테는 싸움거리가 될 재산 말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행복한 부모가 되어주는 게 진짜 유산 아닐까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주말, 부부는 외동딸 수진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렵게 입을 땐 성우 씨는 분당 집을 팔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어질까,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부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껏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집은 두 분의 피와 땀이지 제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물려줄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두 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방법만 찾으세요. 두 분이 웃으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저한테는 1,000억짜리 집보다 더 큰 재산이에요. 딸의 말에 아내 정희 씨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고 성우 씨는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임을.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시세에 맞게 처분하고 그 돈으로 수원광교에 있는 방 2개짜리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과 퇴직금을 합쳐 당시 막 개발이 시작되던 동탄 신도시에 소형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다 오른 분당을 팔고 무슨 오피스텔이냐, 사기당하는 거다라며 말리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깔고 앉아 세금만 축내는 박제된 자산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현금을 꽂아주는 살아있는 자산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성호 씨 부부는 강릉행 KTX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은퇴 후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떠나는 부부만의 소중한 여행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희 씨가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댑니다. 여보, 우리 그때 집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쯤 관리비 고지서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겠죠?
성우 씨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웃습니다. 휴대폰 갤러리에는 손녀의 돌잔치 사진이 가득합니다. 부부는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 우리가 해주겠다며 선뜻 1,00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딸 수진 씨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든든하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는커녕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성우 씨는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옵니다. 화면 가득 손녀의 웃는 얼굴이 나타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도 데려가요. 아이의 재롱의 부부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납니다. 성우 씨는 손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다음 주에 장난감 사들고 갈게.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 두 분이 그렇게 즐겁게 사시는 모습 보니 제가 다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성우 씨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필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성이 아니라 언제든 내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작지만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등기 권리증보다 훨씬 더 밝고 값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품격이 아닐까요?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김영철 선생님, 박성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소설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산을 탈탈 털어보면요. 그 중에 무려 82%가 지금 살고 계신 집 한 채, 바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일해서 겨우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이제는 그 집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부동산 부자, 현금 빈자의 덫에 단단히 갇혀버린 셈이죠.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진국 클럽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부끄러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무려 39.8%입니다. 10분 중 4분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당장 손에 쥔 현금이 없어서 카드값 걱정하고 병원비 무서워 아파도 참는 김영철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이 통계가 보여주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은퇴한 부부가 정말 굶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만 하려면 최소 월 231만 원이 필요하고 가끔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면서 좀 여유롭게 살려면 월 324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연금처럼 특별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고작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집 빼고 나면 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의 은퇴자분들에게 매달 몇백만 원씩 드는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구조를 바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오르기만 바라면서 세금만 축내는 박제된 재산으로 두지 말고 매달 내 통장에 따박따박 돈을 넣어주는 살아있는 재산,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만들라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박성호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집의 크기를 줄이는 이른바 다운사이징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나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로 옮기면서 생긴 목돈으로 동탄의 오피스텔처럼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집도 있으니 주거는 안정되고 매달 월급처럼 현금이 들어오니 생활이 편안해지고 덤으로 재산세나 관리비 부담까지 확 줄어드니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사는 집을 떠나기 싫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택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평생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제도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택연금이 생각보다 매달 받는 돈이 적고 나중에 집값이 크게 올랐을 때 그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김영철 선생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 일군 집을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지만 박성우 선생님의 따님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1,000억짜리 집보다 더 큰 재산이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예전처럼 부모 재산 물려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신들의 노후를 멋지게 즐기시는 부모님을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라고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철 선생님이 아들에게 울부짖었듯 아파트는 나라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짜 필요한 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사 먹고 예쁜 손주들 왔을 때 용돈 한번 시원하게 쥐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들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집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현금 흐름이라는 가볍고 자유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박성우 선생님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내 재산의 구조를 바꾸고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진짜 품격 있고 자유로운 노후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또 이 집 한 채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에 옴짝달싹 못하고 꽉 쥐고만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본 김영철 선생님처럼 현금은 하나도 없어서 마음고생만 하고 박성우 선생님처럼 자식들과 다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깔고 앉은 부동산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만들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에서 또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겁니다. 영모기지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거죠. 그것도 평생 동안요. 이건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라 혹시라도 돈이 끊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시고 두 분이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편안하게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어떤 동네에서는 처음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나 매년 내는 재산세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한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월에 받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그 혜택은 다 못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수입이 전혀 없고 지금 사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박성우 선생님처럼 과감하게 집을 줄여서 이사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큰 집을 팔고 조금 작은 집이나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는 거죠. 이걸 주택 다운사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에서도 세금을 깎아주면서 이런 결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분이 이 집을 팔 때 오래 살았으면 살았을수록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고요. 12억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생긴 목돈으로 이자나 배당이 나오는 다른 곳에 넣어두면 나만의 월급 통장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것도 계속 짓고 있어요. 매년 3,000 가구 넘게 공급한다고 하니까 집을 판 뒤에 어디서 살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주변에 복지시설도 같이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해도 돌봄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집을 고쳐주는 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성남시에서는 아직 활동적인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합쳐진 공동주택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나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요? 나라에서 마련한 이런 좋은 제도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박제된 자산을 살아있는 현금으로 바꾸고 진짜 내 노후의 자유와 품격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식들 웃음소리 쌓아 올리고 기둥 하나하나에 사무친 청춘의 땀방울 새겼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지은 나의 집이 어느덧 나를 가두는 높은 성벽이 되고 평생의 자랑이던 문패가 무거운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 단단한 울타리를 녹여 따스한 샘물로 흐르게 할 때입니다. 영상에서 만나뵌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평생을 바친 집 한 채가 있지만 쓸 돈이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보내셔야 했던 김영철 선생님. 그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옥죄는 걱정의 감옥이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에 정작 당신의 노후는 뒷전이 되어버려 결국 자식들과의 다툼으로 번진 박성우 선생님. 그 자랑스럽던 집은 가족의 화목을 해치는 불화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나의 혹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집 한 채를 가졌지만 그 집을 든든한 행복의 주춧돌 삼아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친구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손주들 용돈을 쥐어주며 활짝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집을 줄여 마련한 목돈으로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젊은 날 못다 이룬 꿈을 펼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미소가, 걱정 대신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멋지게 가꾸는 부모님을 보며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 헌신과 사랑으로 쌓아 올린 집이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의 행복을 위해 일하게 할 차례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나의 행복을 묶어두는 마지막 굴레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낡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부모님이 남은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아내셨는가에 대한 자랑스러운 기억입니다. 나라에서 마련해 둔 주택연금, 주택다운사이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고단했던 세월에 대한 국가의 존경과 위로이며 당신의 남은 날들이 빛나기를 바라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입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와 당신의 이름으로 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십시오. 박제된 자산의 생명을 불어넣어 자유로운 날개를 다십시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나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자식들이 기억할 나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땀방울을 미래의 웃음꽃으로 피워낼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경기 불황으로 수십 년 다닌 직장에서 은퇴한 65세 박철민 씨가 모아둔 퇴직금마저 30대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모두 소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게 과연 남의 짐 이야기일까요? 혹시 당신도 30이 훌쩍 넘은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월세와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에게 쏟아붓는 이 밑빠진 독 같은 지원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마음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문제를 외면하면 당신의 통장은 텅 비고 자녀와의 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고통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내 노후를 지키면서 자식도 살리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현실적인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햇살이 눅진하게 내려앉은 오후, 낡은 주택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마당. 박영수는 닳고 다른 가죽 구두를 마른 헝겊으로 닦고 있었다. 구두향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30년 넘게 그의 발이 되어준 구두는 이제 제법 낡아 곳곳이 해지고 실밥이 터져 있었다. 그가 구두를 닦는 손길은 마치 오랜 친구의 등을 어루만지는 듯 조심스러웠다. 구두코에 밴 깊은 흠집은 새벽 시장의 빙판길에 넘어졌던 자국이었고 뒤축에 무너짐은 아들 딸 업어 키우며 달아버린 그의 세월 같았다. 여보, 아직도 그거 닦고 있어요? 징어다, 징해. 달아서 없어지겠네.
내가 새로 하나 사준다니까는. 마루에 걸터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아내 순자가 핀잔을 주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영수는 아내를 돌아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이놈만큼 편한 게 없어. 내 발에 꼭 맞게 길이 들었단 말이야. 당신은 몰라.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시장 바닥을 누비며 생선을 팔던 시절부터 아들 준혁의 대학 입학식 날, 그리고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던 날까지 그의 인생 중요한 순간에는 늘 이 구두가 함께했다. 구두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그의 청춘과 땀, 그리고 한 가장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세월의 증표였다. 그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제 지나온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는 중이었다. 아이고, 알았수다. 아주 평생 끌어안고 사슈. 그나저나 준혁이 들어올 때 되지 않았나? 밥 차려야 하는데. 아들 이야기에 영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구두를 닦던 손길도 잠시 멈칫했다. 35. 남들 같으면 가정을 꾸리고 재학팔임을 할 나이.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아래 있었다. 번듯한 대학을 졸업했지만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업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이력서 넣는 것조차 포기한 듯 보였다. 냅둬. 지가 알아서 먹겠지. 애도 아니고. 영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매달 100만 원. 준혁의 월세와 생활비 명목으로 부부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다. 시장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그래도 어떡해요. 내 자식인데 밖에 나가서 밥 굶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좀만 더 고생합시다. 우리 곧 자리 잡겠지. 순자의 위로에도 영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곧이라는 말이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었다.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아들의 모습과 그를 바라보며 한숨만 늘어가는 자신들의 처지였다. 그는 닦던 구두를 내려놓고 말없이 담배를 빼어 물었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저 연기처럼 아들에 대한 걱정도 허공으로 흩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늦은 밤, 영수는 잠에서 깨 화장실을 가려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보니 순자가 통장을 손에 쥐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통장에는 준혁이 결혼자금이라고 쓰인 낡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들 장가보낼 미천으로 모아온 돈이었다. 하지만 그 통장의 잔고는 준혁의 사업 실패와 생활비 지원으로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 준혁이 어떻게. 아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영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평생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였다. 자식 때문에 속 끓이면서도 단 한 번 싫은 내색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의 눈물을 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아들에게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했던 자신, 변변한 재산 하나 물려주지 못한 무능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차마 아내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 조용히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영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아들 준혁이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몇 번을 더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부스스한 모습의 준혁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집 안은 온통 쓰레기와 술병으로 가득했다. 끔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수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과 맥주 몇 캔이 전부였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영수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준혁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 뭐 대충 시켜 먹고 그래요. 근데 진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한때는 그의 자랑이었던 아들. 총명하고 싹싹해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공허했다.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젊은 얼굴에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준혁아,
영수는 어렵게 입을 뗐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비 등골 빼먹고 살아야겠어. 내 엄마가 어젯밤에 내 통장 보고 울더라. 평생 쌈짓돈 모아서 너 장가 보내겠다고 모은 돈인데 이제 남은 것도 없어.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그래서요. 지금 저한테 그 돈 갚으라고 시위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버지 세대처럼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누가 보면 아버지가 저한테 수십억 유산이라도 물려준 줄 알겠네. 남들처럼 든든한 백이 있기를 해. 물려받을 재산이 있기를 해. 맨날 그 낡아빠진 구두처럼 가난만 대물림해 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더 바라시는데요? 낡아빠진 구두. 그 말이 비수처럼 영수의 심장에 박혔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 그의 자부심이자 훈장이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내리쳤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방안을 갈랐다. 준혁은 충격받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영수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평생 자식에게 손찌검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였다. 너 이놈 자식. 영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부자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들의 집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아들의 뺨을 때린 자신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만큼 뜨겁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 쳤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며 거칠어진 손, 새벽 찬바람에 시큰거리는 무릎도 자식 얼굴을 보면 다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세월이 낡아빠진 구두 취급을 받게 되다니 원망스럽고 허망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끝없는 자책이 그를 덮쳤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말없이 자리에 누웠다.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식사를 거르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마치 삶의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처럼. 며칠이 지났다. 준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순자는 매일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준혁은 받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도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영수는 아내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고 순자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준혁이 며칠 전부터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내 그녀는 아들이 일한다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멀리서 안전모를 쓴 채 땀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에 순자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날 밤 순자는 방에 누워있는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준혁이가 공사판에서 일한대요. 제 아빠한테 맞고 정신 차렸나 봐요. 밥은 제대로 먹고 하는지 손은 또 얼마나 거칠어졌을꼬.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다. 영수는 아무런 대답 없이 돌아누워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졌다. 영수의 생신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막 끝냈을 무렵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준혁이 들어섰다. 이전보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았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얼마만이야. 어서 와.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버지 영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준혁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이거 그동안 공사판에서 일해서 번 돈이에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어머니한테 진 빚. 앞으로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까지 들어있었다. 영수는 봉투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돈에 담긴 아들의 땀과 고생이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다. 그리고 이거요. 준혁은 옆에 놓아두었던 쇼핑백을 들어 영수에게 건넸다. 쇼핑백 안에는 새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영수가 평생 신어온 낡은 구두와 비슷한 디자인이었지만 반짝이는 새 가죽이었다. 아버지 낡은 구두 제가 버렸어요. 죄송해요. 그 구두가 아버지의 인생이고 자부심인 줄도 모르고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젠 이 새 구두 신고 좋은 길만 걸으세요. 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고생길. 이제 제가 뒤따라 걸으면서 아버지 편하게 모실게요. 준혁은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그제야 영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라. 아들아. 영수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단단해진 아들의 등이 느껴졌다. 됐다, 다 됐다. 이놈아. 내가 정신 차렸으면 그걸로 됐다. 애비는 그거 하나면 된다. 부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순자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동안의 원망과 서러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며칠 후, 영수는 아들이 사준 새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다. 아직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는 아들이 일하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멀리서 땀 흘리며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 벅찬 감정이 차올랐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따뜻한 국밥 2그릇을 주문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점심 거르지 마라. 식당에 국밥 시켜놨다. 아버지가. 답장은 금방 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영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아버지의 낡은 구두는 사라졌지만 그 구두가 걸어온 길 위로 이제 아들이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가을에는 꼭 제주도 올레길 다 걸어봅시다. 더 늦기 전에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거실. 최진호 씨는 아내 정희 씨와 함께 여행 책자를 펼쳐놓고 즐거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5년 전 명예롭게 정년퇴임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평온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꽂히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부부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젊을 때부터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계획한 노후였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꼬박꼬박 개인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부었고 그 덕에 부부는 돈 걱정 없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어머, 당신 무릎은 괜찮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코스씩만 걸어요. 정희 씨가 웃으며 말하자 진호 씨는 자신 있다는 듯 가슴을 툭 쳤다. 그때 현관 도어록 해재음과 함께 아들 민준이 들어섰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마침 두 분 다 계셨네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은 민주는 거창한 IT 기술 용어들을 쏟아내며 자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AI 기반의 교육 플랫폼 사업이라고 했다. 몇 번의 실패를 겪었음에도 그의 눈은 여전히 꿈과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설명이 끝난 후 민주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초기 자본금 2억만 투자해주세요. 지금 사시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빼서 주시면 제가 2년 안에 2배, 아니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진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퇴직금 일부를 날렸던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내 꿈을 응원하지 않는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지만 그 돈은 안 된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요? 왜 안 되는 건데요? 아버지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평생 안정적인 것만 찾으시더니 이제는 자식 앞길까지 막으시는 겁니까? 그깟 돈 좀 없어도 두 분 사시는데 지장 없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옆에 있던 정희 씨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말이 너무 심하구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평생 그러셨어요. 늘 안정, 원칙, 계획.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다는 건 위험하다고 다 반대하셨잖아요. 남들처럼 팍팍 밀어주지도 못할 거면서 이제 와서 제 마지막 기회까지 빼앗으셔야겠어요? 민준의 원망 섞인 절규가 거실을 갈랐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원칙과 안정이 자신을 옥죄는 족쇄였다고 소리쳤다. 그 순간 진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이거 봐라. 통장에는 민준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진호 씨가 20년 넘게 부어온 적금 통장이었다. 내가 명문대 들어갔을 때 남들은 과외다 뭐다 돈을 쏟아부었지만 애비는 그러지 못했다. 대신 월급날마다 은행에 가서 이 적금을 부었다. 내가 사업한다고 처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엄마 몰래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개인연금을 깼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내 엄마와 나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울었다. 진호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런데 민준아,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안 된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나와 내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남은 인생이다. 내가 이걸 너에게 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병들고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나는 너에게 그런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진호 씨는 통장을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보여준 낡은 통장과 단호한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으로 아들을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서류 뭉치를 챙겨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부자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민준에게서는 가끔 잘 지낸다는 짧은 문자만 올 뿐이었다. 진호 씨 부부는 애써 아들 걱정을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진호 씨의 생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민준이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들의 모습은 1년 전과 사뭇 달랐다. 뜬구름 잡는 듯한 눈빛은 사라지고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선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 앞에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건 돈이라면 도로 가져가라. 진호 씨가 말을 잘랐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돈이 아니에요. 제 명함입니다. 봉투 안에는 땡땡 IT 솔루션 개발팀 최민준 대리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께 거절당하고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께 바랐던 건 돈이 아니라 제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꿈에 대한 보증이었다는 걸요. 정신 차리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리는 멀었지만 열심히 해서 꼭 제 힘으로 인정받겠습니다. 민준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셔서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그 돈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모든 걸 잃고 더 비참해져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까지 지키신 겁니다. 그제야 진호 씨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원망과 미안함으로 얽혔던 부자의 시간은 그렇게 눈 녹듯 사라졌다. 다시 현재 제주도 올레길을 걷던 진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를 보며 방긋 웃었다. 아버지, 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사랑합니다.
진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옆에서 아내 정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눈부신 제주의 가을 햇살 아래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지갑을 닫고 부모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자식과 나 자신 모두를 위한 진짜 사랑임을 진호 씨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아버지의 단단했던 지갑은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속 박영수 씨의 낡은 구두.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 비극이 결코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거의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따로 살아도 10명 중 6명 이상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경제적 자립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죠.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는 30살, 40살이 넘은 자식들도 6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드라마 속 아들은 특별한 경우가 전혀 아닌 셈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50대, 60대 부모님 10분 중 6분 이상이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아니 평생이라도 지원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노후 위험은 암도, 사고도 아닌 바로 자녀 리스크라고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밑 빠진 독에 노후 자금을 붓는 건 부모의 노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립 의지마저 꺾어버려서 결국 온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길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월세 내주고 생활비 대주다가 결국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과정. 이게 바로 노후 파산으로 가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퍼주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최진호 씨의 단단한 지갑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진호 씨가 매달 받는 320만 원의 연금. 이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수십 년 노력의 결과물이죠. 솔직히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60대 평균 수령액이 70만 원이 채 안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결국 스스로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단단한 지갑을 만들어둬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식에게 줄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당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라고 말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훗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드라마에서 최진호 씨가 아들에게 이 돈은 나와 내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남은 인생이다라고 말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부모의 단호한 거절이 자식에게는 당장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계속 잡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진짜 사랑 말입니다. 낡은 구두와 단단한 지갑, 이 두 가지 선택은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과거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낡은 구두의 길은 결국 모두의 불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내 노후를 단단히 지키는 길은 당장은 갈등이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나와 내 자식 모두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현실을 바탕으로 나와 내 자식 모두를 위한 현명한 노후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자식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아버지의 낡은 구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아들 스스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청년들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취업이 힘든 청년들한테 나라에서 매달 50만 원씩 6달 동안 구직 촉진수당이라는 걸 줘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취업 상담도 해주고 기술 배우는 훈련도 시켜주고 회사 가서 미리 일해보는 경험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을 덜고
일자리 찾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겠죠. 또 청년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딸이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2년 동안 400만 원을 모으면 나라랑 회사가 돈을 더 보태줘서 총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독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것보다 이렇게 스스로 일하고 싶게끔 의욕을 주고 진짜 취업으로 이어지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좀 지켜봐주고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을 자녀에게 알려줘서 스스로 길을 찾게끔 도와주는 게 진짜 현명한 부모라는 거죠. 그럼 이미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소득이 없으니 막막하실 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살고 계신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겁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돈이 나오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없죠. 그리고 만 65세가 넘으셨고 소득이랑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나라에서 어르신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드리려고 주는 돈인데 이것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아요. 동네 공공시설을 돌보거나 환경미화 같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니 활력도 생기고 그야말로 일석삼조인 셈이죠. 재무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무엇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주택연금이야말로 내 집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칭찬합니다. 다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아버지의 단단한 지갑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부모 마음에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라는 곳인데 전국의 시군구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줘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금융교육이나 재무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자식한테 무작정 돈을 대주는 게 왜 이미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전문 상담을 통해서 이런 감정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채널은 시청자분들이 막연한 희생과 헌신을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리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분들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채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 했던가요? 내 모든 계절을 기꺼이 내어주어 그대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뜨거운 여름 떼약볕은 나의 등이 막아주고 시린 겨울 눈보라는 나의 가슴으로 녹였습니다. 이제 황혼의 언덕에 서서 닳아버린 내 신발 한 켤레를 내려다보니 문득 깨닫습니다. 나 또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 길의 끝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한 걸음을 떼어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마음 한편이 저리고 아려오시진 않으셨는지요? 한 분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처럼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느라 자신의 무릎과 어깨, 심장까지 모든 것을 달아 없앴습니다. 자식이 딛고 선 땅이 푹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당신의 노후라는 단단한 땅을 모두 파내어 주었습니다. 그 끝에 남은 것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식과 텅 비어버린 노후, 그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후회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이 되려 모두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단단한 지갑처럼
굳게 닫힌 그 모습은 얼핏 냉정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서운함에 등을 돌리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분명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에 우뚝 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고, 훗날 서로가 짐이 되지 않고 웃으며 마주할 든든한 노후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의 원망을 감수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켜내는 진짜 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혹시 낡은 구두처럼 모든 것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자식을 외면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지혜로운 사랑을 하자는 가슴 아픈 외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주택연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제도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라가 마련해준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또한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겨울 때 기댈 수 있는 가족 상담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건강한 거리를 찾는 법을 알려주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라는 그늘 아래서 시드는 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햇살을 향해 뻗어가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평온하고 안락한 시간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풍경이 아닐까요?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역사입니다. 피와 땀으로 가족을 일구고 치열했던 세월의 파도를 넘어 이제야 황혼의 항구에 다다랐는데 텅 빈 배로 남은 생을 표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둔 내 노후 자금. 단 한 번의 수술로 전부 사라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요즘 뉴스만 봐도 아이들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다는데 아픈 부모가 짐이 될까 밤잠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엔 자식 도움 없이 오히려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꽂아주며 90세까지 꼿꼿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따라하며 효과를 본 이분들의 노후 습관, 이것을 모르시면 남은 인생은 병원과 자식 눈치만 보며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만드는 3가지 전부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쇠를 깎고 철을 다듬어 한평생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한 남자의 단단했던 어깨가 세월의 무게 앞에 속절없이 주저앉는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남자의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박만식 씨, 올해 68. 그의 아침은 늘 베란다의 난초와 함께 시작된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낸 잎사귀를 매만지는 그의 손길은 마치가 태어난 손주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중하다. 30년간 기계 부품 공장의 현장 팀장으로 일하며 단 한 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깐깐함이 정년 퇴직 후엔 고스란히 이 작은 식물들에게로 옮겨갔다. 아내 이순자 씨는 그런 남편이 답답하면서도 짠했다. 여보, 그만 좀 들여다봐요. 그러다 난초랑 살림 차리겠네. 나가서 걷기라도 좀 하지. 순자 씨의 잔소리는 만식 씨에겐 그저 배경음악 같은 것이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은 밥이나 해. 이따가 한 바퀴 돌고 올 테니. 그는 여전히 이 집의 가장이었고 가장의 말은 무거워했다. 그의 자부심은 바로 그 무게감에서 나왔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내외와 토끼 같은 손녀가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박진우가 처자식을 데리고 오는 날은 만식 씨의 무뚝뚝한 얼굴에 드물게 웃음꽃이 피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서늘한 현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아버지, 요즘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죽겠어요. 애 학원비도 그렇고 연끌까지 해서 산 집인데 이게 맞나 싶네요. 아들의 푸념 섞인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만식 씨는 속으로 칼날을 삼키는 기분이었다. 내가 능력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지만 그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두둑한 봉투를 아들의 주머니에 찔러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다. 힘들면 말해라.
애비가 아직은 괜찮다. 그 말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의 성벽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오후였다. 순자 씨의 등살에 못 이겨 운동 삼아 동네 뒷산을 오르던 길이었다. 늘 오르던 길인데 이상하게 숨이 찼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이게 왜 이래? 바닥이 하늘로 솟구치는 기이한 감각을 마지막으로 그의 의식은 암전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위였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당장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하는데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의사가 무심하게 던진 예상 수술비와 입원비는 만식 씨 부부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둔 노후 자금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액수였다. 만식 씨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별거 아니구먼. 이 정도는 있어야지. 수술 날짜 잡읍시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의사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날 밤 순자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그는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 노후 자금 단 한 번의 수술로 전부 사라진다면. 차장님이 던져준 그 문장이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예언처럼 뇌리를 쳤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 진우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 밤, 만식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건강을 잃는 순간 얼마나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퇴원 후 만식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난초를 돌보지 않았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속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퇴근길에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수술 날짜는 잡으셨어요? 제가 회사 대출이라도 좀 알아볼까요? 아들의 말엔 만식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앞가림이나 잘해. 누가 너더러 돈 걱정하랬어.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해. 그의 고함에는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함과 아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만식 씨는 가슴을 쳤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부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다. 만식 씨는 혼자서 해결책을 찾아 헤맸다.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봤지만 그의 소득과 재산은 늘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섰다. 인터넷으로 노인 일자리를 검색하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젊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자리였다. 며칠 후 순자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만식 씨가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지원서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없이 고쳐 쓴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다. 순자에게 혹시 내가 잘못되면 이 돈으로 당신이라도 편히 살아. 진우한테는 절대 짐 되지 말고. 그 순간 순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평생 무뚝뚝하고 고집불통이었던 남편. 그의 모든 행동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사랑이었음을 그녀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저녁상에 소주 한 병을 올렸다. 만식 씨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들켰음을 직감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순자 씨였다. 여보,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당신 평생 나랑 진우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었어. 이제 와서 당신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그건 당신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야. 나랑 진우를 못 믿는 거잖아. 만식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소주잔만 비웠다. 순자 씨는 남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당신 어깨에 있는 짐, 이제 나한테도 좀 나눠줘요. 나도 당신 아내고 진우도 당신 아들이잖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만식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평생을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68의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서웠어. 평생을 쇳밥 먹으며 너희들 짐을 짊어졌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들의 짐이 되라고? 그게 사는 거냐?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 그의 울음 섞인 절규는 평생을 가장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살아온 한 남자의 맨살과도 같은 고백이었다. 그것은 수술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가족의 삶의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우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그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며칠 만에 찾아온 진우가 그 광경을 보고 우뚝 멈춰섰다.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본 그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부모님 앞에 앉아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저희 집 전세로 돌리고 남는 돈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이걸로 수술부터 하세요. 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 집이야. 내 처자식이 살아야 할 집이라고.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버지가 제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지어주신 집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드릴게요. 집은 나중에 다시 사면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단 한 분뿐이에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만식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드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한 달 후, 만식 씨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아직은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말 오후, 그는 순자 씨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에는 귀찮기만 했던 아내의 잔소리가 이제는 정겹게 들렸다. 거 봐요. 내가 걷는 게 보약이라고 했지. 매일 이렇게 나랑 같이 걸어요. 응? 만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시선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다른 노부부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도 각자의 사연과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노후라는 것은 단순히 돈과 건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기댈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장 아픈 속내를 털어놓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의 동반자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곁에는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가 있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들이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저 멀리서 손녀가 달려오며 할아버지 하고 외쳤다. 만식 씨는 아이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 비친 오후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눈부셨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1살의 김성철 씨. 그의 하루는 동네 노인복지관의 탁구장 라켓 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열립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정년퇴임한 그는 은퇴 후에도 복지관 서예반 총무를 맡으며 웬만한 청년 못지않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아내 최인숙 씨가 함께합니다. 여보, 오늘 스매싱이 영 자세가 안 나오네. 어깨 너무 올라갔어요. 알았수다, 최 여사. 당신은 서예반 회비나 잘 챙겨. 이따가 회원들이랑 점심 먹고 들어갈 테니. 부부의 대화는 늘 이렇게 티격태격 정겹습니다. 성철 씨에게 가장의 무게란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마주드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든든함은 바로 그 함께라는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부부에겐 번듯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아들 현준 씨와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독립한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부모님 댁에 들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은 성철 씨 부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뵙고 나면 힘이 나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성철 씨는 말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고 돈으로 도와줄 순 없어도 내 할아버지한테 배운 인생 지혜 정도는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으니 그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성철 씨는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년 빠뜨리지 않고 받아온 검진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그림자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추가적인 조직검사 결과 폐암 초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늘 건강을 자신했던 성철 씨에게 암 선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만만치 않을 치료비.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그의 손을 꼭 잡아주는 아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세월을 함께 버텨왔는데 이것도 같이 이겨내면 돼요. 아내의 담담한 목소리에 성철 씨는 끓어오르던 절망을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아들 현준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혼자 끙끙 앓는 대신 가장 먼저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들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비가 폐암이란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지만 부부는 애써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숙 씨는 안방 장롱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20년도 더 된 보험 증서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랑 나랑 너 어릴 때부터 매달 붙던 거야. 젊을 땐 이게 다 쓸데없는 짓 같아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악착같이 넣었지. 서류철에는 부부가 함께 가입한 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증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철 씨는 매달 32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 덕에 생활비 걱정은 없었고 예상되는 수술비와 치료비 대부분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준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두 분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 걱정보다 두 분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미래를 준비하며 서로를 의지해왔는지가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올린 현명한 계획과 사랑이라는 사실이 아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존경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 이어진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암 환자에게 좋은 식단을 공부하며 남편의 새끼를 책임졌고 아들 현준 씨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며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성철 씨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나 좀 무섭다. 이러다 덜컥 죽는 건 아닌지. 무섭긴 왜 무서워요. 내가 당신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 괜찮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잔소리하려면 아직 멀었어. 아내의 핀잔 섞인 위로와 아들의 묵묵한 지지 속에서 성철 씨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두려움까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장의 강인함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내보이고 기꺼이 기댈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혼자 지키는 성벽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대고 받쳐주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달 후 성철 씨는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주말 오후 그는 아내와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걷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발걸음에는 삶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꽃 봐요. 예쁘다. 손녀의 손을 잡고 꽃을 들여다보는 성철 씨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들처럼 단란하게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지만 그 곁에는 함께 그 무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이란 통장의 잔고나 건강한 신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함께 신뢰를 쌓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가장 힘든 순간에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관계야말로 그 어떤 연금이나 보험보다 든든한 노후의 자산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의 지혜로운 동반자인 아내가 있었고 든든한 언덕이 되어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선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고 가족을 비추는 오후의 햇살은 더없이 평화롭고 찬란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박만식 어르신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되실 테니까요. 나라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 분이 1년에 병원비로 쓰는 돈이 평균 543만 원이나 된대요. 이게 젊은 사람들보다 2배하고도 훨씬 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쓸 병원비의 거의 절반을 60대 넘어서 다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박만식 어르신처럼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이 찾아오면 평생 자식들 위해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요즘 파산 신청하는 분들 열의 넷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 왜 그렇게 힘들어지셨나 여쭤보면 생활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병원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만식 어르신이 수술비 앞에서 평생 지켜온 자부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병, 외로움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들이 평생 짊어지고 온 가부장적 책임감이 노후에는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장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한테는 손 벌릴 수 없다. 이 강한 마음이 오히려 아들과의 대화를 막아버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차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관계의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혼자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보려고 이력서를 쓰셨던 박만식 어르신의 그 쓸쓸한 뒷모습이 바로 수많은 우리 아버지들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김성철 어르신은 어떻게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셨을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한 3가지 원칙에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 돈, 관계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챙기신 거죠. 똑같이 폐암 초기라는 큰 병을 만났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김성철 어르신은 든든한 경제적 방파제를 미리 만들어 두셨어요. 물론 공무원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돈줄이 있으셨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실비보험이랑 암보험을 차곡차곡 준비해 두신 거죠. 나라에서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 95%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막상 병원에 가보면 비싼 신약이나 보험 안 되는 치료, 그리고 간병비처럼 예상치 못한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7분 중에 1분이 암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 암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김성철 어르신 부부가 20년 동안 꼬박꼬박 냈던 그 낡은 보험 증서 한 장이 위기의 순간에 가족 전체를 지켜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셈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건강을 운에 맡기지 않고 관리해야 할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폐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게 치료 결과를 좋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성철 어르신의 꾸준한 자기 관리가 바로 그 정답을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번째 비결, 바로 관계의 자산을 지키신 겁니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이걸 숨기거나 혼자 끙끙 앓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아들에게 털어놓으셨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아들을 밀어냈던 박만식 어르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노년기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내 아프고 약한 모습을 가족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기댈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짜 강한 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김성철 어르신은 아들에게 돈 걱정을 물려주는 대신 아버지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더 큰 존경심과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위기 앞에서 가족의 믿음과 사랑이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 새 집 건너 한 집이 혼자 사시는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댈 수 있는 가족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안전장치가 아닐까요? 박만식 어르신과 김성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행복한 노후는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 그리고 내 몸을 아끼고 꾸준히 돌보는 습관,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가족과의 깊은 믿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평생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우리 아버지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절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족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다는 가장 강한 신뢰의 표현이고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과 따뜻한 조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김성철 어르신처럼 단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박만식 씨처럼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 혹은 김성철 씨처럼 든든한 준비 덕분에 오히려 위기를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만드는 상황?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 여러분이 박만식 씨의 절망이 아닌 김성철 씨의 지뢰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정책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놈의 돈 문제, 의료 파산의 공포. 이거 정말 남일 같지 않고 무섭잖아요. 하지만 국가의 2중, 3중 안전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만식 씨가 그 큰 수술비 앞에서 절망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바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막막함 때문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서 그 부담을 생각보다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파제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혹시 김성철 씨처럼 미리 들어놓은 암보험 같은 사적인 보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게 가장 강력한 국가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연소득의 10%를 훌쩍 넘는 큰 돈이 병원비로 나갔을 때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서 본인이 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지원해주니까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만식 씨처럼 갑작스러운 중증질환으로 막대한 병원비가 나왔다면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달려가서 이걸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파제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큰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이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이 간병 문제가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때 이 제도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거동이 불편해서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으시면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비용의 80%에서 85%라는 아주 큰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간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그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항상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말이 공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진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고 또 나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해두고 그러고도 부족할 수 있는 생활비나 일부 비급여, 항목 정도만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의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노후 의료비 대책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관계 파산의 고립감. 이건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박만식 씨가 평생 짊어져 온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갇혀서 아들과의 소통마저 끊어버리고 홀로 고립됐던 모습.
이게 어디 박만식 씨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겪는 아픔이죠. 이런 심리적, 관계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사회 참여 및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박만식 씨가 처량하게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서 사회에 다시 참여하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다른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보람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있고 자신의 화려했던 예전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고요. 어르신들끼리 힘을 합쳐 실버 카페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처럼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소득도 생기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어울리니까 자연스럽게 외로움이나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의 짐을 나눌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괜히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각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세요. 전문가에게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쌓인 문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것도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활지원사님이 정기적으로 댁에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사렵게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하고 따뜻한 안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특히 은퇴 후에 남성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평생 입고 있던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털어놓기 힘들다면 차라리 노인복지관의 동년배 친구나 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처럼 좀 더 객관적인 제3자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이건 정말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김성철 씨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정기건강검진이었잖아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돕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특히 만 66세부터는 인지기능장애,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도 추가됩니다. 또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6대 암검진도 대부분 무료거나 본인이 내는 돈이 10%밖에 안 돼요. 정말 김성철 씨 사례처럼 이 정기적인 검진이야말로 작은 비용으로 의료, 파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동네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생명이잖아요. 각 지역 보건소에서 혈압, 혈당 측정은 기본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합병증 검사를 지원하고 운동이나 영양상담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해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박만식 씨와 김성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학습하고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 사회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삶의 지혜 그 자체라는 것을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유용한 정책과 알짜 정보를 발굴해서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황혼의 길목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막막함에 서러워질 때 누군가 가만히 다가와 등을 토닥여주며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드리겠노라고.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 너무도 다른 항해를 이어간 두 분의 선장님, 박만식님과 김성철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분은 평생 쌓아온 다장이라는 자부심의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절망이라는 차가운 파도에 휩쓸려 홀로 고립된 섬이 되어가셨습니다. 그 단단했던 어깨 위로 쏟아지는 병마와 가난의 비를 피할 곳 없이 온몸으로 맞으며
아들에게조차 차마 기댈 수 없었던 그분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지혜라는 등대를 미리 밝혀두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항구로 기꺼이 뱃머리를 돌리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함께 이겨내자는 용기를 선택했고 캄캄한 절망의 순간을 오히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하는 눈부신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온화한 미소 속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꿈꿔왔던 바로 그 따뜻하고 존엄한 노후의 풍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박만식 님과 든든한 다리를 건너는 김성철 님. 이 두 갈래의 길은 과연 운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움의 손길을 붙잡을 용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설명해 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국가의 수많은 정책들은 결코 서류 속에 잠자고 있는 차가운 글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박만식 님처럼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당신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는 따뜻한 온기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발밑을 비춰주는 한 줄기 밝은 빛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단단한 갑옷을 입고 살아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질 용기를 내주십시오.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지켜내려는 가장 위대한 용기이며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진정으로 아끼는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국가가 내미는 손은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그 눈물겨운 마음을 헤아려 마련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 사회가 당신의 헌신에 보내는 뒤늦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막막한 병원비 앞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을 두드리고 외로운 밤이 두려울 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전화벨을 울려주십시오.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싶을 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다시 한번 세상과 뜨겁게 악수하고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사에게 묵묵히 쌓아온 이야기를 꺼내놓아 주십시오. 김성철 님이 보여주신 지혜로운 노후는 아주 특별하고 부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주변을 둘러보고 나를 위해 준비된 사회의 손길을 기꺼이 맞잡을 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황혼이 절망의 어둠으로 물들지 않고 사랑과 감사의 온기로 충만한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언제나 당신 곁에서 가장 든든한 동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